안녕하십니까. 자바 프로그래밍 강의를 함께 하게 될 기세훈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래밍 그래놓고 제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자바를 배운다라는 건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객체 지향 언어를,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운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객체 지향 언어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단순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점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엑셀 같은 걸 다뤄보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엑셀 같은 경우는 관계 지향 형태입니다. 그냥 X축, Y축으로 있고 그냥 여러분들 흔히 보는 표예요.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객체 지향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프로그래밍에서도 동일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계속해서 도움이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도 같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강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 그런 다음에 프로그래밍에서도 늘 배우시게 되는, 그리고 배우셨을 수도 있는 부분인 제어문, 그리고 여긴 메서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이 부분에선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언어, 전 그냥 C 언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C 언어에서의 함수와 자바에서의 메서드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다른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객체 지향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3장에서는 간단하게 함수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서 설명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개념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시면 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프로그래밍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거고요. 물론 문법적인 것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문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를 더 많이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이유는 문법을 안다고 해서 언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잖아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문법을 배워서 언어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영어를 해봐서 아실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한국어 하시잖아요. 한국어 문법 잘 아세요? 그건 아니시죠.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죠. 저는 문법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시하는 건 실제로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데 포커스를 둘 예정입니다. 객체 지향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고급 기법들이 좀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정말 기법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스레드는 개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스레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세요. 최근에는 CPU도 코어가 여러 개가 들어가고 있고 운영체제도 다중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개념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배우시고 나면 운영체제를 이해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한 입출력 방식. 근데 이 입출력 방식은 그냥 키보드와 화면으로 통한 입출력 그 이상입니다. 자바라는 랭귀지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네트워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입출력은 네트워크상의 입출력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과 이벤트 처리, 이건 한 뭉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UI라고 하죠. GUI. GUI를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줄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유인즉슨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래픽은 PC 베이스인데, 여러분들이 PC 베이스에서 자바를 가지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일은 생각보단 적어요. 주로 어디서 만들게 되냐면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그 기반에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좀 더 충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를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태생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후 여러분들이 팀장 레벨이 되셨을 때 이번 프로젝트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오라클의 흡수합병이 되어 있죠. 이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린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로 객체 지향 언어를 만든 거예요. 몇 년도에? 91년도예요. 굉장히 앞섰던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C++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던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에 그린 프로젝트를 통해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물론 C++도 있죠. 근데 C++, 그냥 C++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는 C에다가 플러스 객체 지향 개념을 넣은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C++는 완벽하게 객체 지향 개념을 적용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설명하다가 비교 설명도 좀 드리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바는 아예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부터 객체 지향을 머릿속에 뒀기 때문에 완벽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기도 해요. 두 번째 특징이 이 부분에 나타나요. 93년도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인터넷과 웹의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여기에 맞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바는 이름도 이때 붙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네트워크 환경을 선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저는 자바를 만나게 됩니다. 95년 말에 만나게 됐고요. 그 당시 같이 일하시던 분들 중에 저희 선배 사원이시긴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만 다음 창업자세요. 그분이 어느 날 자바라는 새로운 언어가 나타났다 하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 저도 처음 접했어요. 저도 객체지향 C++는 써봤기 때문에 객체지향 개념은 알고 있었으나 자바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당시에는 인터넷 이쪽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었어요. 그냥 많이 써본 사람들이 메일 정도 써본 정도, 그리고 모질라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간단한 웹서핑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개념을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던 중에 그분이 자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터넷 업체를 만들게 되죠.
즉 인터넷이랑 관계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96년에 1.0이 발표가 돼요. 좀 걸리죠. 이렇게 돼서 1.0이 발표가 되던 요 시점 즈음부터 저도 이쪽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자바를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저런 게 있구나 정도였고요. 제가 자바를 요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본 것은 개인적으로 해외 프로젝트로 파견될 일이 생겼고, 그때 자바 관련된 프로젝트여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었어요. 물론 자료는 한글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막 정착되던 단계였기 때문에 거의 없었던 시절, 영문으로 읽으면서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지 뭘 개념을 이해 못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는데,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 제가 당시에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잡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로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현재 버전은 14까지 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약간 좀 된 내용이라서 그런 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자바도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이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C나 포트란 같은 걸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혹시 C 언어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그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언어와 인간의 언어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번역기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보면 프로그램 개발 요청이 들어옵니다. 뭐 상관이 할 수도 있고요. 돈을 준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형태로 들어오나요? 그렇죠. 영어이거나 한글이거나 뭐 이런 형태일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내추럴 랭귀지, 그거를 한국말로 자연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연어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어는 곧장 기계어, 다시 얘기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직접 바뀔 수가 있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필요가 없겠죠. 스스로 바뀔 테니까. 물론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일부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은 그다지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좋아져도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 땐 몰라도 무게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사람의 손이 상당 기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두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꼭 배워두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자연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C도 있고요. C++,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 등등, 뭐 요즘 R도 있고 델파이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편의상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프로그래밍을 배워요. 보시다시피 자연어로 들어온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역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해보시면 금방 아세요. 외국 서적을 소설이나 무슨 책이든 그거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 만약 다양한 버전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절대 똑같지 않거든요. 느낌을 그대로 잘 살리는 번역도 있는 반면에 이걸 어쩌라고 하는 번역도 존재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빨리 한다, 늦게 한다도 있지만 동시에 얼만큼 그 잘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자연어를
받아들여서 그걸 최대한 적용해야 된다는 미션이 하나 있어요. 주어진 미션을 다 수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계어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지 가장 효율적이 될 거예요. 문법은 맞았는데, 영어로 문법은 맞았는데 미국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법을 아는 이상입니다. 기계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오묘한 프로그램의 세계를 이해해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도 조금씩 터치해 나가는 시간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할 때 뭐부터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쪽부터 이해하면 좋아요. 물론 나에게 프로그래밍 요청,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요청을 해준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국어 시간에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면 기계에 최대한 적합하게 프로그래밍하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도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하드웨어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CPU, 하나는 메모리. 혹시 컴퓨터를 구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부품이 가장 비싼 거를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결국 이 두 개의 성능이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죠? CPU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CPU는 아주 단순한 일을 해요. 논리합, 논리곱, AND, OR. 이것도 나중에 연산자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상은 이 CPU는 AND, OR, exclusive, OR, NOT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워낙 그걸 효과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더하기를 하는 척 하기도 하고요. 나누기를 하는 척 하기도 할 뿐이에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씩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얘는 기본 연산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연산을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연산을, 더하기를, AND를 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자, 연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다시 메모리에 저장을 해둬야 뒤에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PU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돌려놔요.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프로그램이 훨씬 쉬워져요. 요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 가지고 올 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소를 쓰기도 해요. 메모리 공간에는 각 방별로 일렬 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주소라고 해요. 간단하죠? 저장 공간이 쭉 있어요. 아파트가 쭉 있어요. 각 호수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매번 주소로 처리하려면 어떻겠어요? 그걸 외우려고 그래도 힘들고 어디다 적어놔도 종이가 없어지기도 하고 커피를 엎질러가지고 못 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썼냐면 거기다가 이름을 주기 시작합니다. 경도 위도로 표시하는 거하고 도시 이름으로 표시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몇 동 몇 호 이럴 수도 있겠지만 누구네 집 할 수도 있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변수라고 불러요.
메모리에 있는 값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CPU에 일을 시키는, 사실은 CPU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을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겠죠? 연산자는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결과를 다시 변수에 저장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생기느냐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변수들을 각각 둬도 되는데 일괄 처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내려오고 비슷한 일을 반복을 한다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은 편할 것이고 컴퓨터는 힘들겠죠.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요. 컴퓨터, 기계가 잘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게 만드는 거. 그게 프로그램을 잘하는 비법입니다. 반대로 하는 프로그래머도 본 적 있어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묶어서 관리하겠다 하고 만들어진 것이 배열, 이것도 배우실 거고요. 구조체, 이것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산자, 연산들이 쭉 몇 가지가 묶였어요. 근데 그 묶인 연산이 하나의 작업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묶어서 함수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 제가 C 언어를 강의했던 걸 혹시 들으신 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데 객체 지향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클래스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이 클래스는 함수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념들을 다, 데이터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클래스라는 개념을 어느 쪽에다 글씨를 썼냐 하면 이쪽 데이터 영역 쪽에 쓰고 있죠. 의미가 있는 제작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는 데이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연산을 하겠다라는 접근이에요. 자, 요 정도 일단 이해해 두시고 같이 프로그램을 배워나가면서 감을 잡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데이터 중심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객체 지향 언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외의 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단순하다, 세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C를 아주 깊이 있게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C++를 제대로 써보신 분들이라면 자바가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요즘 최근에 데이터 관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용으로 만들어진 언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언어들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모를 쳤습니다. 함수형 코딩을 지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객체 지향이지만 함수형도 지원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플랫폼 독립적이다. 이거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C하고 비교를 주로 많이 드릴게요. C나 C++라는 언어가 있다고 쳐보죠. 물론 그 전 단계 뭐가 있죠? 자연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라는 언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C와 C++ 또는 자바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c라는 또는 cpp라는 소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자연어를 이쪽으로. 얘는 .java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작업을 한 거지 실제로 이걸 가지고 곧장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기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똑같이 컴파일이라는 것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CPP 같은 경우는 .obj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class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둘 다 기계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exe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exe는 .obj가 모인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걸 링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 본 플랫폼 독립적이다 라는 표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C나 C++는요 코딩을 했죠. 요 코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만드셨어요.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에디터를 가지고 막 프로그래밍 했어요. 됐어요. 그거를 컴파일을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하면 걔는 윈도우에서만 동작할 수 있어요. 리눅스에서 하면 리눅스에서만 동작해요. 물론 요즘은 클로스 컴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컴파일을 할 때 윈도우 버전으로 할 수도 있고 리눅스 버전으로 할 수도 있고 유닉스 버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 이해되시죠? 안드로이드 버전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될 컴퓨터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운영체제에 맞춰서 기계어로 만드는 것을 컴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C 언어에서는. 보시면 이 소스 파일은 운영체제랑 관계 있나요? 없나요? 스탠다드 C는 관계 없습니다. 비주얼 C 이건 좀 달라지는 얘기고요. 스탠다드한 C는 소스 파일은 플랫폼 독립적이에요. C조차도. C++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다드 C++는. 근데 자바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요. 뭐냐면 똑같습니다. 자바라는 파일을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컴파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바는 C와 달리 이 컴파일을 진행을 할 때 어느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거라는 걸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컴파일하면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동작할 수 있어요.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플랫폼 독립적이다. 자, 그럼 이걸 왜 했을까요? 왜 플랫폼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기계어에서. 왜 그랬을까요? 인터넷 환경입니다. 인터넷에서 생각해보면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뭐 드라이버나 이런 걸 받을 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죠. 그런데 브라우저에서 받거나 할 땐 어떨까요? 요즘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엔 몰랐었어요. 도대체 어떤 운영체제가 나에게 프로그램을 기계어를 요구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플랫폼 독립적인 기계어로 컴파일을 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게 자바의 큰 특징이 됩니다. 자, 이 설명은 좀 이따 한번 또 가볍게 터치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산 처리를 처음부터 지원했어요. 분산 처리, 여기서 얘기하는 분산 처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요즘 서버 환경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네이버에 메일을 주고받는 서버가 몇 대일 것 같으세요? 수십 대, 100여 대가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걔네들이 같이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 뒷단에도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애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예요. 그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처음부터 고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고하다, 안전하다, 뭐 사실은 다른 의미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경고하다라는 것은 이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C하고 C++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블루 스크린이 뜨는 경우를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바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걸 이용해서 스스로 해결을 해 줍니다. 보니까 최근에 C++도 그 부분을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경고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제가 표현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안전하다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바이러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날라와서 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동작시키는 거인 경우는 알죠. 그래도 윈도우에서 물어보죠. 만든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실행시킬래? 하고 묻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스리슬쩍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코드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컴퓨터에 해를 주지 않아야 돼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건드려서도 안 돼요.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 환경을 고려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식성이 좋다. 이미 드렸던 얘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멀티스레딩을 처음부터 이거를 잘 디자인을 해놨어요. 아주 이쁘게. 이것도 같이 배우실 텐데, 오,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동적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메모리상에 들어가서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자바는요, 안에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부적으로 실행 파일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동적이다라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도 이제 제가 아까 링크 얘기했지만 링크할 때 DLL 형태로도 하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만약 그걸 아시는 분들은 이 자바 같은 경우는 아예 DLL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바에 대한 동향 소개예요. 이 책의 저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자바가 얼마나 각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배워두시면 두고두고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걸 직접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구인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프로그래머 구인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언어를 많이 찾는지를 보면 자바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활용 분야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웹 기반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니까 있고, CRM, ERP 뭐 이런 것들에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서버 단에서 많이 쓰여요.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뭘 많이 하고 있냐면 요즘 사물 인터넷 쪽에도 많이 들어가요. 모든 사물에 컴퓨터 칩, RFID 같은 건데 그런 걸 하나씩 넣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 동작해야 되는 그곳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모바일,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요즘 게임도 많이 만들곤 하고요. 그리고 연구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점점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데 주로 지금 많이 쓰이는 것은 이쪽들,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분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PC,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도 포함해서요, 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얘기를 해요. 시작은 이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바 애플릿은 어떤 개념이냐면, 애플릿을 실행을 하면 서버에서 가지고 와서 동작하는 형태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실행 파일 자체가 내 컴퓨터에 처음부터 있었던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실행할 때 서버에서 가지고 와서 실행하는 거예요. 최근에 네트워크 컴퓨터라는 걸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개념이 사실은 네트워크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앞서 있는 개념을 적용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블렛이라는 건 뭐냐면 웹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문서 파일을, HTML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JSP도 그런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 빈즈도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EJB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그냥 발전형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관련된 완전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시라면 이쪽 부분을 맛보기를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다 관계가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건 이쪽에 있는 거는 서버에서 동작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내주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애플릿은 실행 파일이 클라이언트로 넘어와서 동작하는 형태예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이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자바를 기본적으로 배워두시면 굉장히 편리하십니다. 뭐만 배우시면 거의 되냐면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나시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센서 입력 이런 건 다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거니까 그런 거 정도만 하시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바 프로세서라는 것도 있어요. 운영체제 그리고 그 아래 CPU가 있죠. 그런데 이 CPU 자체를 자바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겠다. 자바 클래스 파일을 직접 이해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습 간단한 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클립스에 띄우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보면 여기 Create a New Java Project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New 해서 여기 보면 자바 프로젝트 보이시죠? 이거 선택하셔도 돼요. 뭘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Create a Java Project라는 걸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프로젝트 네임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줄게요. 자, 저는 권해드리는 거는 영어로 쓰시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 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그냥 디폴트 로케이션 쓰는 거고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우리 설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샘플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와요. 샘플이란 이름으로 모듈 import.java를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create 하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과 제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클릭한 거 보이시나요? 이 샘플이라는 프로젝트 이름 앞에 확장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요 아래 src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소스라는 의미니까 이 소스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을 클릭하십시오. 그럼 U가 보이죠? U가 보이면 그 중에 뭘 선택할 거냐 하면 여기 보면 클래스라는 게 보여요. 저걸 선택할 겁니다. 자, 자바 인터페이스. 이거 잘못 눌러져서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하시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거니까 여기 아까 이건 인터페이스가 클릭이 돼 버린 거예요. 클래스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래스를 클릭하시고 패키지는 여기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칸이 보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요 클릭 상태 보셔야 돼요. 여기 디폴트로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서 큰 관계는 없고요. 이 부분도 큰 관계는 없는데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여기 클릭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저는 뭘 만들 거냐면 헬로 월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헬로 하고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public static void main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클릭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finish 하고 눌러주면 이 부분에 여러분들 hello.java라는 게 추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IC 디렉토리 밑에 디폴트 패키지 밑에 hello.java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셨으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옆으로 와 보시면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llo.jav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눈여겨보실 거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hello라는 파일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public class 다음에 여기 hello 보이시죠? 이름 동일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름 동일하죠. 심지어 대소문자까지 일치합니다. 기억하세요. 대소문자도 일치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 public static void main 이 부분 아까 제가 클릭하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걸 클릭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대로 따라오셨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요 슬래시 두 개는 뭐다? 코멘트다 해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뭐 할 거야 또는 이 부분은 뭐야 라는 것을 적어 놓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은 기계어로 바뀌지 않습니다. 컴파일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해서 만든 설명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 괄호예요. 이 가로를 반드시 잘 써주셔야 돼요. 디폴트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추천드리는 바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 주시기를 권해드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혼란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건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시작한 건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페어를 보실 수 있게 줄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습 반드시 되어 있으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저랑 하실 땐 이게 맞춰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가로 안에 또 가로가 시작된 게 보이시죠? 여기만큼을 인덴트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커서를 두고 요 뒤에 바로 뒤에 두는 거예요. 지금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 둔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커서가 여기서 엔터를 치는 순간에 자동으로 들여쓴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펜 모드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건데 다시 지우면 껌뻑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서 엔터를 치면 들어가서 커서와 껌뻑거리는 게 보이고 여기서부터 입력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줄과 이 public static void main이 시작된 곳이 같은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추는 거 연습하시고요. 또 보시면 요 시작하는 가로에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끝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한눈에 들어오지만 소스 코드가 길어지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줄 맞추기는 정말 군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할 때는 줄 맞추기가 생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줄을 맞추지 않은 프로그래밍은 제대로 안 한 오류가 난 걸로 저는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제가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들여쓰기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껌뻑껌뻑 하고 있죠. 이 뒷부분을 갖다 놓고서 한번 엔터를 치면 줄이 맞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system.out.
아래 뭐가 계속 뜨죠. 이게 설정을 그렇게 해놔서 그래요. 이거 사용법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완벽하게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요 뒤에 콜론이 붙으셔야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마침표예요. 마침표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마침표. 이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중에 이런데 물결 표시가 어디라도 났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됐는지 철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뭘 하시면 되느냐 하면 어딜 클릭하시면 되냐면요. 요 위에 보면 디스크 보이시죠? 이 참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USB 모양으로. 어쨌든 여기를 클릭하시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파일이 저장이 되면서 동시에 컴파일이 됩니다. .class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보면 요 앞에 파일 이름 앞에 꽃표 있죠? 이 꽃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과 동시에 컴파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 아래쪽에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problems라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 보셔야 돼요.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여기 블라블라블라 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오류 메시지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이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보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게 실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가면 이 위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화살표, 실행 이런 거죠.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런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유는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디폴트 패키지라는 부분으로 선택을 바꾸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콘솔이라는 걸로 바뀌었죠. 아까는 problems라는 데 있었는데 자동으로 콘솔로 바뀌는데 혹시 안 바뀌시면 콘솔을 클릭하시면 되고 거기에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되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름, 대소문자 동일, 그리고 여기 mai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프로그램 시작을 의미해요. C를 배우신 분들이면 똑같은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주의사항은 뭐냐 하면 이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public class라는 요 이름. 사실 이 같은 파일에 클래스 파일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public class,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public state void main이라는 거가 들어가기 위한 public class는 반드시 파일 이름과 동일시 되어야 됩니다. 이거 동일시하는 거 반드시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public static void main 똑같아요. 이거는 늘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요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함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하여튼 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프로그램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요 부분을 수행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컴파일이 되지 않았고요. 요 부분이 컴파일이 돼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안에 out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고 그 안에 관련된 메소드가 println이 있어서 그 안에 아규먼트로 hello world를 넣었더니 출력이 되더라.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system.out.println 하고 가로치고 그 안에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간 것은 출력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진행하면서 배울 테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 부분입니다. 이름.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건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